형님, 식탁 위에 이게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새 아파트 거실에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반쯤 열린 채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3만 원 주셨잖아요. 도시락이 한 개에 5천 원이거든요. 6개 샀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단정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강 여사가 굳었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접은 앞치마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게 진짜 뭐예요? 진심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눈이 도시락에서 정숙에게로 다시 강 여사에게로 움직였어요. 어머니,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큰 며느리 정숙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인공 정숙을 위한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이정숙이 이직 큰 며느리가 된 것은 28살 봄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댁 부엌은 정숙의 자리가 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48. 정숙의 손등에는 기름에 튄 자국이 3군데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아물었다가 덧나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죠. 결혼 첫해 시아버지 환갑 잔치를 시작으로 시동생 결혼 피로연, 시댁 이사 집들이, 시아버지 칠순 잔치, 20해 동안 시댁 대소사 중에 정숙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재료비는 늘 정숙 몫이었어요. 수고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시댁 부엌 형광등 아래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지영아, 나물가는 봤어? 거실 쪽에서 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잠결에 깬 것치고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나물을 묻히던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어요. 네, 어머니. 간 맞췄어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 여사가 부엌까지 나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색깔이 왜 이래? 좀 더 볶았어야지. 정숙은 다시 볶을게요. 어머니 하고 말했어요. 강 여사는 혀를 한번 차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나물을 볶는 손을 다시 움직이면서 뜨거운 기름이 손등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손을 한번 털고 다시 쥐었습니다. 부엌 바닥 구석엔 새벽같이 싸들고 온 장바구니가 있었어요. 전날 밤 미리 둘러보고 봐둔 재료들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집들이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해 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탓이었어요. 그 말이 곧 정숙의 새벽 시장행 이유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성민이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숙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다 행주로 손을 닦고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명절이 아닌 날에도 시댁 대소사는 끊이지 않았어요. 1년에 서너 번은 꼭 큰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집들이가 제일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사를 자주 했고 이사가 있을 때마다 정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아, 너밖에 없잖아.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정숙은 항상 그 말에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손톱 밑에 베어든 마늘 냄새가 사흘이 지나도 가시지 않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음 날짜가 잡히면 정숙은 또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온 가족 밥상을 다 차리고 나면 정숙의 몫은 늘 맨 마지막이었어요.
혼자 서서 한 숟갈 떠먹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앞치마를 넣으러 장롱 서랍을 열다가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덮어두는 게 나았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의 겨울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갈 무렵이었어요. 한 분이 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강 여사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좀 신경 써서 차렸죠 뭐. 정숙은 그 말을 설거지통 앞에서 등 뒤로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이 문제였습니다. 동서혜진의 새 아파트 집들이었어요.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수가 혜진이 새집 들어가는데 음식 좀 해줘야겠다. 너밖에 없잖아. 그 말이었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숙은 집에서 쉬는 사람이고 둘째 동서는 능력 있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항상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무슨 음식으로 할까요, 어머니? 갈비찜에 잡채, 전 몇 가지 정도면 되지 않겠어? 혜진이가 그거 좋아하거든. 갈비찜이었습니다. 잡채였어요. 전 몇 가지였죠. 갈비는 핏물을 빼고 밑간을 충분히 배게 한 다음 약한 불에 오래 조여야 제맛이 나는 음식이었어요. 잡채는 재료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당면에 소고기, 표고버섯, 시금치, 당근까지였죠. 저는 고기전, 동태전, 깻잎전 3가지를 원했어요. 그걸 알면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통화가 끝나기 직전 강 여사가 혜진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새 집 꾸미는 데만 신경 써. 항상 회사 일 때문에 바쁘잖아.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2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혜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의 남동생과 결혼한 지 5년 된 새댁이었어요. 직장을 다녔고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게 혜진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강 여사였습니다. 혜진이 못하는 것은 당연히 못하는 거였고 정숙이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 기준이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집들이 때 일이 떠올랐어요. 시동생 가족이 이사하던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잡채를 내놓자 혜진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형님 음식 진짜 맛있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칭찬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죠. 그런데 정숙의 손이 설거지통 안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0년을 바쳐온 솜씨가 평생 못 따라갈 것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분노할 수도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어요. 혜진은 이미 거실로 돌아가며 강 여사에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와 혜진이 함께 있는 자리의 온도는 언제나 달랐어요. 혜진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면 강 여사의 눈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샀어? 비싼 거잖아.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어요.
조금 전까지 정숙의 나물간이 약하다고 쏘아붙이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물을 틀었어요. 수도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름기 묻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묵묵히 수세미를 쥐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정숙은 시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왔어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려는 사이 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숙의 앞치마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혜진이 요즘 일이 많아서 많이 못 챙겨 먹는 것 같더라. 네가 좀 신경 써줘. 정숙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은 건 종이 3장이었습니다. 꺼내보니 10,000원짜리 3장이었어요. 30,000원이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와 전 3가지를 차리라는 돈으로 30,000원이었어요. 정숙은 그 지폐를 손에 쥔 채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는 이미 돌아서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시장은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숙은 늘 걷던 그 길을 걸었어요. 굴다리를 지나 골목을 꺾으면 나오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정육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갈비찜용 소갈비였어요. 가격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더해 나갔어요. 당면, 소고기 안심, 표고버섯, 시금치, 당근, 참기름까지 전 재료도 따로였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손에 쥔 30,000원 3장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000원으로는 소갈비 한 근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값이었어요. 갈비찜 냄비를 올리려면 최소한 2근은 있어야 했죠. 잡채 재료까지 합치면 그 3배는 좋게 들었습니다. 강 여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면서 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시장 안이 어느 때처럼 시끄럽고 분주했어요. 생선 파는 소리, 채소값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정숙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어깨를 툭 치는 손이 있었어요. 정수가 여기서 뭐해? 오랜 친구 명숙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생선 가게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 명숙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숙은 잠깐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명숙이 정숙 손에 들린 지폐 3장을 봤어요. 그리고 정육점 가격표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명숙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잠깐 나랑 나가자. 시장 입구 쪽 떡볶이 집이었어요. 2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또 시댁집들이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이 잠깐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정숙이 쳐다봤어요. 너 그 솜씨로 집들이 음식 전문으로 차리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진심이야. 정숙은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나 허투루 하는 말 아닌 거 알잖아. 정숙은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시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났어요. 정숙은 손 안에 지폐 3장을 내려다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었어요.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명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명숙의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 그 솜씨로 집들이 음식 전문으로 차리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정숙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제는 시장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돈으로는 장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면서 정숙은 머릿속으로 장을 봤습니다. 갈비 2근, 당면, 소고기 안심, 표고버섯, 동태 2마리, 고기 다짐육, 깻잎. 숫자가 쌓였어요. 그리고 어젯밤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 여사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짧은 말이었어요. 정숙이 앞치마를 고쳐 매는 사이 강 여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앞치마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어요. 어제 깜빡했는데 이거 보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돈이 더 들어 있었어요. 5천 원이었어요. 어제 3만 원에 오늘 5천 원을 보탠 것이었죠. 도합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이미 소파로 돌아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으로 갔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또 멈췄어요. 갈비 가격표를 봤습니다. 어제 본 것과 같은 숫자였어요. 정숙은 손 안에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에 1,000원짜리 5장이었어요. 손바닥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갈비 2근의 잡채 재료, 전 3가지. 최소한 12만 원은 들어야 했어요. 넉넉히 잡으면 15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손바닥 위에 돈을 내려다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20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성민의 사업이 기울던 해였어요. 시동생 결혼 피로연을 한 달 앞두고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정수가 피로연 음식은 내가 좀 맡아줘야겠다. 당시 정숙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성민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조금씩 모아온 것이었어요. 10년치였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해지 신청서를 쓰면서 손이 잠깐 떨렸어요. 그래도 썼습니다. 그리고 피로연 음식을 차렸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손님들이 음식이 좋다고 칭찬을 늘어놓을 때였습니다. 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좀 신경 썼죠 뭐.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성민은 그날도 손님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나갔어요. 새벽 5시 형광등 아래 혼자 서 있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던 날들이 지나갔어요. 굳어버린 밥을 혼자 서서 먹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좀 신경 썼죠. 모아던 목소리가 지나갔어요. 음식은 절말 잘하시니 다행이에요 하던 혜진의 목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3만 5천 원이었어요.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시장 안이 어느 때처럼 시끄럽고 분주했어요. 생선 파는 소리, 채소값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정숙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2번째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집지 않고 시장을 나갔어요. 편의점은 시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정숙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냉장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도시락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5,000원짜리였습니다. 정숙은 하나를 집었어요.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렇게 6개였어요. 계산대 직원이 많이 사시네요 했습니다. 정숙은 네, 그렇게 됐어요 하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새 아파트에 도착해서 정숙은 도시락을 데웠어요.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도시락 6개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정숙은 오히려 정갈하게 배열했어요. 뚜껑 방향을 맞추고 간격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다 놓고 나서 정숙은 뒤로 물러서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6개의 도시락이 나란히 놓인 식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생일이라 차려입은 차림새였어요. 거실에서 식탁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정숙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단정히 접으며 말했어요. 도시락이에요. 따뜻하게 데워뒀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강 여사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식탁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숙아, 너 지금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니? 정숙은 접어든 앞치마를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3만 원 주셨잖아요. 도시락이 한 개에 5,000원이거든요. 6개 샀어요. 따뜻하게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강 여사의 얼굴이 빠르게 달아올랐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들이 음식을 이걸로 차려? 혜진이 형님 진심이에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었어요. 뒤늦게 들어서다가 식탁을 보고 정숙을 보고 강 여사를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강 여사가 성민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민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집들이 음식을 이렇게 해놨다. 방안이 팽팽해졌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을 바라봤어요. 성민의 눈이 도시락에서 정숙에게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강 여사가 야, 박성민 너 지금 하고 말을 잇는 순간이었어요. 성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강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도 굳었어요. 성민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정숙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말이 짧았던 것은 준비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거웠죠. 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미 앞에서 무슨 소리야?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숙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정숙은 식탁 위에 내려놓은 앞치마를 바라봤어요.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성민이 먼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숙이 그 뒤를 따랐어요. 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성민, 너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등 뒤로 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계속 아래를 향했습니다. 내려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1층 현관문을 밀고 나오자 바깥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차에 타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나란히 서서 딱히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어딘가 위층 창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성민도 말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성민이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앞 유리창만 바라봤습니다. 정숙도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뛰쳐나올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닫힌 문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왜 오늘은 막아선 거야? 물음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성민은 핸들에서 손을 내리며 짧게 말했어요. 몰라. 근데 더는 못 보겠더라고. 그게 다였어요. 더 긴 설명도 그럴듯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였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눈 뒤편에서 차올랐지만 정숙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 말았어요. 성민이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성민은 괜히 사이드 미러를 만지작거렸고 정숙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갈라진 손등이었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도 있었어요. 기름에 튄 자국 세 군데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어요. 이 손이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손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더니 성민이 잠깐 정숙을 봤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받지 않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동이 한 번, 두 번 울리다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장롱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냈어요.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구겨서 던져 넣는 게 아니었어요. 반듯하게 천천히 선을 맞추고 모서리를 고르게 해서 다 접은 앞치마를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서랍 손잡이 위에 손을 얹었다가 걷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서랍을 여닫다 보면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앞치마 아래쪽에 접혀 있는 노란 종이였습니다.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였어요. 펼치자 인쇄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강 등록증이었어요. 20여 년 전 정숙이 다니던 요리학원이었습니다. 결혼 직전 석 달만 다니다 그만둔 곳이었어요.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한번 차려보고 싶다. 언제 적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글씨가 너무 흐려서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면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다가 뗐어요. 등록증을 접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3월의 나뭇가지였습니다. 아직 잎이 나오지 않은 가지였어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찬장을 열고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소주잔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나가지 않았어요. 성민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봄이 오고 있는 것인지 아직 겨울인지 알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등록증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정숙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성민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소주는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안주도 없었어요. 빈 식탁 앞에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물컵 하나를 꺼내 성민 옆에 놓아줬습니다. 성민이 올려다 봤지만 정숙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나 오늘 좀 많이 모른 척했다. 성민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 못하고 내가 힘든 거 보면서도 그냥 넘기고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방 안이 조용했어요.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성민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뭔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손에 들고 있던 등록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은 침대맡에 앉아 그것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면에 연필 글씨였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한번 차려보고 싶다. 오늘은 이상하게 더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일이 어떻게 퍼진 건지 명숙은 대충 사정을 이야기했죠. 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밥은 먹었어? 먹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이 불쑥 말했습니다. 있잖아. 저기 우리 동네 골목 상가 한 자리 비었다더라. 채광도 괜찮고 부엌 들이기 딱 좋은 구조래.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어젯밤에 꺼내뒀던 등록증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명숙이 그냥 한번 생각해봐 하고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응, 알겠어 하고 짧게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등록증을 다시 봤습니다. 연필 자국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더 또렷하게 읽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혼자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명숙이 말한 상가였습니다. 작은 상가 한 귀퉁이였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오전 햇살이 안쪽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채광이 괜찮았어요. 안쪽으로 부엌을 들이기에 나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어디에 냄비를 걸고 어디에 도마를 놓고 손님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자꾸 그려졌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다 싶었습니다. 저녁에 성민이 밥상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어머니한테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잠깐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도울게. 말이 서툴렀어요. 각 잡힌 선언도 그럴듯한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숟가락 들다가 불쑥 꺼낸 말이었어요. 정숙은 성민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성민 밥그릇에 국물을 부어줬어요. 성민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밥이나 먹어 하고 말했어요. 짧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는 동안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보통의 저녁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명숙이 가리켰던 그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사이에 혼자 3번을 더 다녀왔어요. 한 번은 오전 햇살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해질 무렵 서쪽 빛이 어떻게 드는지 보러 갔어요. 마지막엔 그냥 조용히 혼자였습니다. 올 때마다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고 채광을 확인하고 부엌 자리를 가늠해 봤어요. 몇 평짜리 공간인데 이상하게 올 때마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성민에게 말했을 때였어요. 성민이 내가 보증금 줄게요 했습니다. 정숙은 잠깐 성민을 봤어요. 보증금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 어떤 무게를 가진 단어인지 두 사람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도요. 정숙이 말했어요. 됐어. 보증금은 그냥 같이 청소나 해줘. 성민은 멋쩍게 웃더니 그래, 알겠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성민이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동안 정숙은 부엌 쪽 선반 위치를 재고 또 쟀어요. 줄자를 대고 메모지에 숫자를 적고 다시 재봤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는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지만 막상 실제 공간에 맞춰보니 조금씩 달랐어요. 성민이 선반을 들고 여기가 맞아 하면 정숙이 조금 더 오른쪽하고 짧게 답했어요. 성민이 옮기고 정숙이 확인하고 다시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몇 센티 차이야? 성민이 투덜거렸어요. 그 몇 센티가 하루에 수백 번이면 달라. 성민이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선반을 들었습니다. 정숙이 줄자를 대고 확인했어요. 됐어. 짧은 말이었지만 성민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선반을 고정하면서 이제 다야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이 부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햇살이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고 새로 닦은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잠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건 오후였어요. 정숙은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드나들던 시장이었어요. 굴다리를 지나 골목을 꺾으면 나오는 그 자리였습니다. 어느 가게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늘 시댁 식구들 입맛을 먼저 떠올리며 골라왔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정숙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골랐어요. 소고기는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제철 시금치를 고르는 손이 가벼웠어요. 두부는 단단한 것으로 멸치는 국물용과 볶음용을 따로 담았습니다. 참기름은 작은 것 말고 큰 것으로 골랐어요. 시댁에서는 늘 아껴 썼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 입구를 나서면서 정숙은 오른손에 든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옮겨 쥐었어요. 무거웠지만 싫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정숙은 부엌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새로 닦인 싱크대가 보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정숙은 앞치마 끈을 허리 뒤에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갈라진 손등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이제 무엇을 만들지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오픈은 조용히 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따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집들이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서 가게 앞을 지나는 동네 이웃들에게 그냥 맛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잡채 한 젓가락, 갈비찜 한 점씩이었어요.
거창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숙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지나던 어르신 한 분이 멈춰서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이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 가게 열었어요. 하고 건넸어요. 어르신이 한 점 드시더니 잠깐 씹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간이 딱 맞아. 옆에 있던 분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분이 한참 서서 이것저것 드시다가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이 가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정숙이 이번 주부터요 하고 답했어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4월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음식 나눠주신 분 맞죠? 살 수 있어요, 였어요. 다음 날엔 2통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아침부터 3통이었어요. 정숙은 수첩을 꺼내 이름과 연락처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제대로 연 것도 아닌데 단골이 먼저 생겨나고 있었어요. 명숙이 며칠 동안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음식을 담는 용기를 나르고 전화를 받고 포장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명숙이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정숙은 대꾸 대신 내일 팔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명숙이 야, 내 말 들었어 했습니다. 정숙이 들었어 하고 짧게 받으며 도마 위에 잡채 재료를 올려놓았어요. 명숙이 되는 거 맞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었어요. 그게 정숙의 대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제대로 연 건 그달 초였어요. 간판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유리문 안쪽에 흰 종이에 매직으로 집들이 음식 전문 여기서 합니다. 라고 적어 붙인 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숙 스스로도 얼마나 될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집들이 음식을 차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는데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엔 테스트 오픈 때 맛을 봤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한 분이 오셔서 음식 2가지를 사가시더니 다음날 옆집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또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간이 딱 맞아. 자극적이지 않고 집밥 맛이야. 며칠이 지나자 점심 무렵이면 가게 앞에 서너 명이 서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어제보다 1명, 또 1명씩 늘어났습니다. 손이 하나로는 모자라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명숙이 매일 나와 거들었지만 주문량이 늘수록 준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부엌에서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덜 무거웠어요.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피곤함이 달랐어요. 내 것을 향해 쏟는 피곤함이었으니까요. 단골이 늘면서 예약 주문도 생겼습니다. 내일 집들이인데 미리 맞춰놔 줄 수 있어요. 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수첩에 이름과 날짜와 인원수를 받아 적었습니다. 1페이지가 차더니 2페이지가 됐어요. 명숙이 어느 날 저녁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예약제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은 웃으며 아직은 괜찮아 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수첩 한 권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였어요. 철수는 퇴근하면 가게로 바로 왔습니다. 정장 차림 그대로 앞치마를 두르고 빈통을 씻고 바닥을 쓸고 다음날 나갈 것들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손이 서툴렀습니다. 통을 싸는 방식도 포장끈을 묶는 방법도 정숙과 달랐어요. 정숙이 그건 이렇게 해야 뚜껑이 안 열려 하고 말하면 성민이 이렇게요 하고 다시 했습니다. 보다 못한 정숙이 옆에서 직접 보여주면
성민이 이게 훨씬 낫네 하고 따라했어요. 명숙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성민 씨 손재주가 이 정도였어요? 성민이 원래 이것보단 잘해요 했어요. 정숙이 언제요 하고 받았습니다. 셋이 잠깐 웃었어요. 가게 안이 작았지만 그 웃음소리가 꽤 크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정숙 혼자 남았어요. 다음날 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부엌에서 칼소리와 뚜껑 닫히는 소리만 났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이 잡채 재료를 볶다가 나직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요. 잠깐 멈칫했다가 그냥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숙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시댁 부엌에서와 똑같은 새벽이었지만 어쩐지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정숙은 굳이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알 것 같았으니까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난 건 가게를 연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소식을 다루는 작은 지면이었어요. 입소문만으로 예약이 꽉 차는 집들이 음식 전문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크지 않았고 기사 분량도 몇 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몇 줄이 생각보다 멀리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게 위치를 묻는 사람, 영업시간을 묻는 사람, 집들이 인원수별 가격을 묻는 사람까지. 명숙이 전화를 받다가 야, 나 귀 아프다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정도였습니다. 기사가 나던 날 저녁 성민이 신문을 들고 가게로 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나왔어 하면서 정숙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숙여 기사를 읽었어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정숙. 2글자였어요. 시댁에서 20년을 살면서 정숙의 이름이 제대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야거나 정숙이었고 잘해도 큰 며느리가였어요. 그런데 신문에 이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대표라는 글자와 함께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민은 신문을 반으로 접어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었어요. 정숙이 보고 있었지만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가게 앞에서 기웃거렸어요. 강여사 쪽 지인이었습니다. 정숙과 시댁 행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진열된 음식통을 들여다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굳었어요.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멋쩍게 웃으며 어나 이거 2개 살게요 하고 지갑을 꺼냈어요. 계산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포장을 받아들고 돌아가면서 조그맣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맛있겠다. 정숙은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정숙은 조용히 바라봤어요. 저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대강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강 여사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밤이 깊은 시간 강 여사가 혼자 거실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이름이 적힌 그 기사였어요. 돋보기를 쓰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정숙의 모습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다가 뗐어요. 그러다 신문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한참 서 있다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빈 식탁이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강 여사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정숙의 손이 떠올랐어요. 항상 움직이고 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집들이 음식을 차리던 손, 설거지를 하던 손, 적금 통장을 꺼내던 손. 강 여사는 그 손에게 한 번도 고생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통증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엔 불편한 감각이었어요. 강 여사는 이불을 끌어올려 턱 밑까지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 쪽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운을 뗐지만 말끝은 늘 같은 자리로 흘렀습니다. 한 여사, 전 며느리 가게 진짜 대박 났다더라.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래. 강 여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짧게 대꾸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했다는 쪽과 3만 원 주고 집들이 음식 시킨 시어머니가 잘못이지라는 쪽이었어요. 문제는 후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전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잠해지긴 뭐가 잠잠해져. 망신을 줬는데. 어머니, 근데 사실 3만 원은 좀 적긴 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강 여사가 너까지 왜 그래 하고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 무렵 혜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때였어요. 정숙이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혜진이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어요. 형님, 동서 왔어요. 정숙은 손을 닦으며 카운터 쪽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저 형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말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형님 편은 한 번도 안 들었고, 형님이 힘드신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말미에 가서 조금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잠깐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 음식 한 통을 집어들었어요. 갈비찜이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나서 혜진에게 두 손으로 건넸어요. 맛있게 먹어요. 혜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두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정숙은 이미 돌아서서 다시 손질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한다거나 괜찮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갈비찜 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혜진은 가게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숙은 보지 않았어요. 이미 도마 앞에 서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주였어요. 방송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레시피 책을 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에 익은 자리에 있던 등록증을 꺼냈어요. 뒷면에 연필 글씨를 봤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한번 차려보고 싶다. 정숙은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다가 뗐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뜻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 옆에 뭔가를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역 방송 작가에게서 연락이 온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정숙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나간다는 것, 이름이 나간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명숙에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해야지 뭘 고민해. 공짜 광고잖아 했습니다. 성민은 내가 결정해 하고 짧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지만 정숙에게 필요한 말은 오히려 성민의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혼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침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촬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어요. 첫날은 가게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오자 가게 안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촬영 감독이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했지만 평소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숙은 잡채 재료를 볶으면서 자꾸 손이 어색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명숙이 부엌 문 밖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피식 웃고 나서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그때부터는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은 인터뷰였어요. 카메라 앞 의자에 앉으니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앞치마 자락을 잡았다가 다시 무릎 위로 내려놓았어요. 작가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했지만 편한 게 어떤 건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시작되자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가게를 여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정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오래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요리가 어떤 의미예요? 정숙 씨한테? 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갈라진 손등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어요. 잠깐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작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정숙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전에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성민은 그날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가게에 있었습니다. 방송 시간에 맞춰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텔레비전을 켜놓았어요. 명숙이 옆에서 나온다. 나와 하고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화면 안에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잡채를 볶고 있었어요. 자기 모습인데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싶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드는 그 장면이었어요. 화면 속 정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명숙이 조용해졌어요. 정숙도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명숙이 슬그머니 손등으로 눈 아래를 닦았어요. 정숙은 못 본 척했습니다. 집에서는 성민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다가 인터뷰 말미에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훔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정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정숙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 앞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이었어요. 방송 보고 왔어요.
하는 분도 있었고 그냥 일찍 왔어요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8명이었어요. 사흘째엔 줄이 가게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숙이 번호표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웃었지만 실제로 웃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준비한 음식이 점심도 되기 전에 동이 났습니다. 정숙은 그날 저녁 재료 수량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새벽 기상 시간을 1시간 더 당겼습니다. 레시피 책이 나온 건 그달 말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초판 책을 보내왔습니다. 정숙이 처음 손에 쥐었을 때 표지에 적힌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정숙의 집들이 공방. 결혼 첫 해부터 손질해온 레시피들이 이렇게 묶인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추느라 수십 번을 고쳤던 것들이 이제 정숙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어요. 정숙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메모지에 적어온 글씨들이 반듯한 활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활자들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사인회는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자리가 꽉 찼어요. 줄이 서점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책 표지를 펼쳐 사인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중년 아주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손이 정숙의 손과 비슷하게 거칠어진 분들이었어요. 한 분이 책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이 책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정숙은 사인을 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촉촉했어요. 정숙은 말 대신 사인을 다 하고 나서 그 손을 잠깐 꼭 쥐었습니다. 그분이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어깨가 조금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다음 분께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사인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숙은 서점 앞에 잠깐 섰어요. 진열창 안에 자기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집들이 공방. 오래 바라봤어요. 시집보던 28배 정숙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겁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3만 원짜리 지폐 3장이 찔러 넣어지던 날도요. 정숙은 진열창 앞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분점 소식이 퍼진 건 동네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공고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이네 집들이 공방 2호점 오픈 예정. 작은 글씨였지만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 공고가 붙은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가 강 여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강 여사 쪽 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그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한 여사, 나 방금 부동산 앞 지나다가 공고 봤는데 정숙이네 집들이 공방 2호점이 우리 동네에 생긴대. 알고 있었어? 강 여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머, 몰랐어?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한창이던데. 우리 딸이 2호점 가서 샀다고 엄청 맛있다고 하던데. 나는 아직 못 가봤어. 근데 그 며느리 맞지? 큰 며느리? 응, 맞아.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 여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거실이었어요. 그 정막이 오늘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저녁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끝은 늘 같은 자리로 흘렀습니다. 전 며느리 대박 났다더라. 강 여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짧게 대꾸하고 끊었어요. 저녁이 되어 강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반찬통 몇 개가 듬성듬성 놓여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봤다가 닫았고 다른 것을 열어봤다가 또 닫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나서 강 여사는 싱크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담가놓고 간 갈비찜이 생각났어요. 그것도 떨어지고 나서 마트 반찬을 사다 먹어봤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려웠지만 달랐어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혜진이 들렀어요.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정숙이네 집들이 공방이에요. 먹어보세요. 강 여사가 봉투를 받아들며 왜 이걸 사와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혜진은 그냥요, 맛있다고 해서요, 하고 짧게 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여사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잡채에 갈비찜 그리고 깍두기였어요. 강 여사의 손이 깍두기 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뚜껑을 열자 냄새가 났어요. 낯익은 냄새였습니다. 강 여사는 젓가락을 집어 깍두기 한 점을 들었어요.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혜진이 옆에서 어때요 하고 물었지만 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번째 젓가락을 들었어요. 말없이 먹다 보니 통이 절반이 됐습니다. 강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밥 먹자고만 했습니다. 혜진이 돌아가고 나서 강 여사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 났어요. 정숙이 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들이 음식을 다 치르고 나서 혼자 남아 그릇을 씻던 뒷모습이었어요. 강 여사는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보면서도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강 여사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분점 오픈 당일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가게 앞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 가까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마다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추우셨죠? 곧 열게요. 줄 앞쪽에 서 있던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찍 왔으면 줄 서야지. 가게 안에 불이 켜지자 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명숙이 안쪽에서 음식통을 진열하는 동안 성민이 밖에서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이 켜진 걸 보고 더 모여들었습니다. 성민이 번호표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조금만 더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성민도 이 가게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줄 중간쯤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 있었어요. 옆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고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낯익었어요. 어깨를 잡는 방식, 장바구니를 드는 손 모양까지 20년을 같은 집에서 살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줄이 반쯤 줄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분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혹시 한 여사님 아니세요? 선글라스를 쓴 분이 어깨를 한번 움츠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여기 어쩐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정숙이네 집들이 공방 아니에요? 한 여사님, 전 며느리 가게잖아요. 강 여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앞쪽으로 돌렸어요. 지인이 잠깐 멈추다가 맛은 진짜 있어요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줄이 또 조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강 여사는 모자를 한 번 더 눌렀었어요. 가게 안쪽에서 정숙은 음식통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빴어요. 직원 둘이 옆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지만 오픈 첫날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명숙이 줄이 아직도 길어하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알아하고 짧게 받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눈에 익은 모습이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서 있는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명숙이 옆에서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 선글라스 쓰신 분 줄에서 안으로 모셔와요. 번호표 제일 앞으로 해드리고. 직원이 네 하고 나갔습니다. 강 여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숙은 카운터 뒤에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게 안이 바빴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강 여사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모자도 벗었어요. 볼이 차갑게 빨개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던 탓이었어요. 두 눈이 어딘가 젖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강 여사가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 지퍼를 열었는데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서비스예요. 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됐어. 내가 살게.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강 여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음식 통들을 꺼내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깍두기였습니다. 하나씩 정갈하게 담아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입구를 단단히 접어서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강 여사가 봉투를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정수가 20년 동안 야하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달랐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강 여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20년치 말들이 목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눈 아래가 붉어졌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어요. 추우셨죠? 따뜻하게 드세요, 어머니. 강 여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정숙은 그 뒷모습이 골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강 여사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봉투 안에서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낯익은 냄새였어요. 코끝이 싸해졌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빛이 가시고 아침 해가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쥐었습니다.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정숙은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말하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숙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정숙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정숙은 밖으로 나왔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얼마 전에 달아올린 것이었어요. 정숙이네 집들이 공방. 환한 불빛이 골목 어귀로 번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이름을 올려다 봤어요. 간판 옆 유리창 안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였어요. 요리학원 등록증이었습니다. 뒷면의 연필 글씨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정숙은 그 내용을 외우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 문장이 이제 저간판이 됐습니다. 도시락 6개가 놓였던 그 식탁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만든 3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이 옆에서 있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민이 말했어요. 잘 됐다. 정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응.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간판 불빛이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환해졌어요. 정숙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이 새벽은 정숙의 것이었어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3만 원짜리 수고를 20년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주인공에게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